사실은 프랑스가 굉장히 그 자존심이 센 나라잖아요. 구제금융 얘기를 할 정도면 정말 심각하긴 심각한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려 그러는데 하루에 한 3,200~300억 됩니다. 하루에 네. 매일. 그리스보다 못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돈 끌어대기가 앞으로 더 힘들다는 그렇죠. 얘기죠. 더 비싸게 이제 더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마 좀 있으면 넘어갈 겁니다. 올해. 근데 그렇게 관광객 많이 가고 하는데 어떻게 그 네. 저기 코로나 이후로 와서 지금 더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까지 와? 그동안은 그럼 뭘 하고 있었던 건지. 정말 뜬금없이 프랑스가 막 IMF 구제금융 얘기를 해가지고 갑자기 라이브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진짜 프랑스가 그렇게까지 갈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었는데 상상을 저는 했죠. 근데 그래도 상상을 못한 게 어떤 거냐면은 IMF 구제금융 얘기를 프랑스 총리가 꺼내고 그걸 가지고 자기의 뭐 재신임 투표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지를 몰랐었죠. 사실은 프랑스가 굉장히 그 자존심이 센 나라잖아요. 자존심 하면은 또 역시 프랑스가 최고 중에 하나인데 그 구제금융 얘기를 할 정도면 정말 심각하긴 심각한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려 그러는데. 근데 프랑스는 어쨌든 뭐 전 세계에서 다 가고 싶어하는 파리가 있고, 파리, 예. 네. 뭐 어떻게 보면 관광객이 정말 어느 나라보다도 많이 몰려드는 나라인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예. 지금 뭐 국채 비율이 내지는 어쨌든 재정 상태가 상당히 안 좋다는 거는 예. 도대체 어떻게 운영을 해서 그렇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근데 정말 좀 그 프랑스가 운영하는 방식을 보고 있으면은 조금 너무 방만하다 싶으니까 자기네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지출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프랑스 총리도 긴축안을 내놨죠. 네. 예, 긴축안을 내놓고 상당히 그 강한 긴축안을 내놓고 그 긴축안에 따라서 이제 하겠다 그러니까 반발이 많아요. 근데 반발이 많은데 그 반발이 많은 거를 보면서 프랑스 총리 바이루 총리가 저도 프랑스 총리 이름이 바이루인지 이번에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바뀌어서 그래가지고 제 머릿속에는 뭐 몇 사람 아주 옛날 사람 정도만 최근 5년 동안 프랑스 총리 이름 다 기억하는 사람은 아마 프랑스 사람도 몇 명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자꾸 바뀌었는데 이번에 바이루 총리가 자기 총리직을 걸고 아주 강력하게 아주 그 정치적인 그 그러니까 도전이라기보다 상당히 모험을 이제 딱 했는데 그 대부분의 반응은 모험이 아니라 정치적 자살을 했다. 그냥 뻔히 보이는 결과를 가지고 그냥 혼자 뭐 오판했다 뭐 거의 이런 분위기 모양이에요. 오판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알고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크롱은 대통령이고요. 총리는 바이루예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이원 체제인데 물론 마크롱이 대통령의 권한이 훨씬 큰데 또 내정 같은 거 그 예산이나 이런 거는 총리가 합니다. 그래가지고 프랑스랑 우리나라랑은 좀 체제가 다르죠. 네. 우리나라에서 국무총리는 이제 그렇게까지 권한이 강하지 않죠. 다른 나라도 대통령제 국가에 치고는 지금 프랑스가 굉장히 총리 권한이 강한 나라입니다. 근데 프랑스가 진짜로 구제금융을 신청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그 경제 세계적으로 충격이 크겠죠. 영국은 그동안 그 IMF 구제금융을 한 경험이 있어요. 한두 번 있는데 지금 프랑스는 뭐 그런 적이 과거에 없었죠. 단기 차입을 한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IMF에서 단기 차입을 근데 그거는 구제금융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구제금융처럼 그러니까 구제금융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 나라의 이제 경제 구조 개혁안 같은 거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갖다 돌리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참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이제 제가 이 프랑스 얘기를 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지금 현재 프랑스의 문제점이 뭔지를 봐야지 또 우리도 그걸 갖다가 이제 좀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으니까 요것도 한번 여러분들도 잘 그 점을 참고를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과연 현재 상황이 어떤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보면서 우리는 저렇게 안 될 거야라고 과연 장담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랑 또 차이가 당연히 있기도 하죠. 뭐 그런 건데. 프랑스가 그럼 얼마나 지금 상황이 안 좋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프랑스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14%입니다. 그 다음에 재정 적자는 GDP 대비 5.8%.
5.8. 네. 그럼 여기서 네. 국채 어쨌든 그 빚을 지는 거에 대한 이자는 어느 정도 나요? 이자가 현재 프랑스의 총 부채가 3조 3천억 유로인데 이게 한 5,300조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이자 비용이 160억 유로 1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160억 유로. 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07조 원. 와. 우리나라 예산이 아마 한 600조 좀 넘지 않나요? 뭐 저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고 이거를 107조 원이 굉장히 큰 액수인데 하루에 한 3,200~300억 됩니다. 하루에 네. 매일. 네. 물론 미국은 규모가 훨씬 더 큰데 미국은 경제 규모도 훨씬 더 크니까. 근데 그냥 매일 같이 한 3,200~300억 원 정도가 나가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요. 일본은 국채 그러니까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30%예요. 그러니까 훨씬 높아요. 네. 230인가 220인가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일본은 그 국채의 대부분이 국내에서 소비가 돼요. 그러니까 일본 은행이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게 대부분인데 프랑스는 현재 외국인 보유 비중이 54%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자가 반 이상은 다 외국으로 나간다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게 원래 이렇게 높았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2022년 4분기에 50%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202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 45에서 뭐 이런 44, 45 이렇게 되다가 이게 요즘 들어서 쫙 올라가고 있어요. 왜 그러죠? 국내에서 소화해낼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요. 자꾸 해외에다가 팔아야 된다. 싸게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싸게 판다는 거는 금리를 또 높여서 팔아야 돼요. 근데 제가 한번 이거 계산해 보세요. 지금 금리가 만약에 국채 금리가 1%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프랑스는 53조 원 1년에 추가 비용이요. 예. 추가 예. 비용이 이게 하루에 네. 1,500억 원 네. 정도 돼요. 하루에 1,500억 원이니까 만약에 1,200억 원이면요. 그러니까 12시간 하면 1시간에 시간당 100억 원, 100억, 네. 50, 그러니까 24시간이니까 50억 원. 50억 원, 예. 네. 그러니까 1% 상승하면 시간당 50억 원씩 계속 추가로 나가는 거예요. 총액이 아니라 추가되는 게 1% 그 국채 금리가 올라갈 때. 그런데 지금 국채 금리가 프랑스가 지금 어느 정도냐? 현재 국채 금리가 3.5%인데 이게 올해 5월 달에 3.13%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몇 달 지나지도 않는데 그렇게 예, 많이 또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조기 총선을 해가지고 여당이 졌어요. 그러면서 7월 달에 3.35, 네. 현재는 3.5, 좀 있으면 더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리스가 3.44거든요. 그리스보다 높아요, 프랑스가. 그러네. 국채 금리가. 물론 이제 국채 금리 하나만 가지고 국가의 신용도를 100%다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게 차입을 하는데 정부 재정이라든가 이런 경제 상황을 볼 때 그리스보다 못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돈 끌어대기가 앞으로 더 힘들다. 그렇죠. 더 비싸게 네, 이제 더 비싸게 사는 거죠.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아까 114%라 그랬는데 이거 아마 좀 있으면 넘어갈 겁니다. 올해. 그런데 그리스가 유럽에서 제일 높아요. EU에서 152.5%니까 그리스는 더 높죠. 더 높은데 그리스가 그때 그리스 금융위기 시절에 이게 220%에서 230% 가까이가 됐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네. 많이 아니 들어갔네요. 280인가 270인가 그때 그 당시 그랬는데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떨어진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때 이제 IMF가 아니라 채권단의 네. 경제 개혁 프로그램을 받아들여 가지고 상당 부분의 지출을 감소시켰고 네.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세수가 좀 늘어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는 작년에 재정 흑자가 났거든요. GDP 대비 1.3%의 흑자를 냈어요. 그러니까 빨리 회복을 하는 네, 그리스는 그동안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은 나라가 이탈리아. 여기도 참 힘들어요. 138%. 그리고 작년도 재정 적자 비율이 GDP 대비 4.3%. 그러니까 아까 프랑스 5.8이었죠. 네. 프랑스보다 조금 나요. 그래. 근데 뭐 프랑스 관광객보다 이태리 관광객이 더 많지 않나요? 요즘에 뭐 지역 제한해가지고 오지 말라고도 하는데. 네, 뭐 그건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원래 역대로 보면 프랑스가 좀 더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 네, 파리가 임용환 박사님, 로마가 3위랍니다. 네, 파리, 런던이 1등, 2등이고요. 근데 그렇게 관광객 많이 가고 하는데 어떻게 저기
코로나 이후로 와서 지금 더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더 많이 쓴 거죠. 예, 더 많이 지출이 많이. 그렇다고 뭐 인구가 엄청 늘어난 것도 아니고.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정치 집단 간의 얘기가 다른데, 그건 제가 프랑스 정치에 대해서도 제가 왜 프랑스가 이렇게까지 가게 됐는지, 이게 파퓰리즘이 왜 이렇게 심해졌는지, 제가 요것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도 볼게요. 영국도 103.9%. 103점. 예. 그리고 작년도에 재정 적자가 5.7%, 그러니까 GDP 대비 5.7% 재정 적자.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다 엉망이에요. 그러네요. 유일하게 독일 혼자 지금 건전해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63%. 예, 그 작년에 이제 재정 적자는 2.4. 근데 지금 유럽에서 그나마 조금 이제 회복이 된 나라가 아까 그리스가 좀 그렇다 그랬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이 요새 조금 나아졌어요. 스페인이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04%니까 굉장히 높은데, 작년에 이제 적자 비율이 2.5%니까 이것도 비교적 괜찮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스페인이 요새 조금 나아진 것 중에 하나가, 거기가 관광객이 늘어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재생에너지 있잖아요. 네. 생산량이 워낙 좋아가지고 이거 수출을 해요. 지금 근데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값이 이제 그 가스 러시아에서 오는 가스가 줄어드는 바람에 이 스페인 전기가 상당히 비싸게 잘 팔리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스페인이 좀 남부 쪽이 나아졌고. 요즘에 조금 괜찮아지는 거. 예, 오히려 그동안 남부가 너무 예, 차이가 유럽의 많이 돼지 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피그스 컨트리 그래가지고 네네. 그 놀림을 받던 나라들은 차라리 지금 이탈리아 빼놓고는 좀 나아지고 있고, 오히려 그 동안에 유럽의 형님 노릇을 했던 프랑스와 영국이 예, 물론 영국은 EU는 아니지만 사실상 뭐 그래도 여전히 EU하고 굉장히 가깝죠. 그 무슨 협정을 무슨 안보 뭐 무역 안보 협정인가 뭐 그거 있어가지고 약간 거의 뭐 준회원급 대접은 받고 있어요. 그리고 독일은 재정 준칙은 뭐 잘 지키고 있는 나라인데, 제가 EU 권고안 있죠. 예, EU 권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GDP 대비 부채 비율 60%. 그리고 1년의 재정 적자는 GDP 대비 3% 이내. 이게 권고안인데 이거 지키는 나라는 지금 독일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동유럽 국가들이 조금 이제 이제 소득이 많이 올라가요. 뭐 슬로베니아라든지 아니면 폴란드 뭐 이런 나라들이, 체코 뭐 이런 나라들이 막 올라오곤 있는데, 거기는 경제 규모로 보나 뭐로 보나 이제 유럽을 끌고 나갈 만한 나라들은 아니죠. 그런 쪽은. 근데 이게 증가 속도가 문제가 되는데, 프랑스가 2007년도까지만 해도 GDP 대비 부채 비율이 65%밖에 안 됐었어요. 65%인데 지금 뭐 예. 100% 넘고 지금 예. 난리가 난 거예요. 영국은 2007년도에 43%였어요. 와. 이런 나라들이 지금 다 100%를 넘긴 거예요. 그리고 이 프랑스는 정말 굉장히 이제 코로나 때 많이 올라온 것도 맞고, 그때 이제 2019년에 97%까지 올라왔고, 지금 2024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112%라 그랬었는데, 지금 올해는 지금 114%를 넘어설 걸로 예측이 되고, 사실은 이제 프랑스는 그리고 2030년까지 지금 상태에서 큰 개혁을 하지 않으면은 130%를 육박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국가 경영이 거의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 예, 내려고 예. 또 돈을 그렇죠. 빌려야 돼, 이런 예, 상황들이 지금 그렇게 벌어질 되는 것 거죠. 같은데. 예, 세입을 걸어가지고 이자로다가 상당 부분을 지급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독일 국채하고 유럽에서 국채를 얘기할 때 보통 그 독일 국채 대비 스프레드 이 말을 많이 써요. 그게 뭐냐면 독일 국채하고 그 해당 나라 국채하고의 금리 차이인데, 지금 프랑스는 0.8%까지 벌어졌습니다. 아까 제가 1%가 어느 정도 53조라 그랬잖아요. 추가되는 게 0.8%니까 한 뭐 45조 정도 되겠죠. 이 정도가 독일보다 같은 양의 부채를 지고 있어도 이자를 더 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가 이렇게까지 왔는데, 지금 이제 바이로 총리, 이게 근데 본격적으로 터지고 바이로 총리가 직접 나와서 지금 상태에서 개혁을 안 하면은 IMF 구제금융으로 갈 수도 있다, 이 말을 했거든요. 그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뭐 어떻게든지 해봐야 된다. 그래서 긴축 재정안을 냈어요. 네. 근데 이제 야당들이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 하도 난리를 치니까, 그러면은 나 재신임을 걸고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정치적 그걸 갖다가 모험 그랬는데 자기는 모험을 하겠다, 정치적 도전을 하겠다. 다들 무슨 모험이야, 자살이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그렇다고 그 직을 걸고 한다 하더라도 네. 그럼 결국 반대라면 본인이 관두고 나오면은 본인은 그냥 손 들고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옥쇄죠 일종의. 자기도 이제 뭐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나 안 해. 그러고 이제 승질내는 거예요 지금. 내년도에 이제 그 긴축안의 내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산안을 중에서 413억 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조 정도 돼요. 이거를 지출을 삭감하고, 그 다음에 193억 유로를 증세를 하겠다. 193억 유로면 많이 걷고 쓰는데 적게 쓰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61조를 삭감하고 29조를 더 걷겠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화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뭐냐? 자, 이제 블루칼라 비숙련 근로자들을 고용하도록 장려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160억 유로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액수죠. 요거 폐지하겠다. 예. 그거를 고용을 하면은 고용을 한 회사에게 지원해주겠다 뭐 이런 방식입니다. 그 고용하는 것도 있고요,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교육 여러 가지가 프로그램. 있어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160억 유로 폐지.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따른 연금 인상이 되거든요. 인플레이션율에 따라서. 연동이 그러니까 그 내년에도 1월 1일부터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데 6개월만 늦추자. 6월부터 하자. 그러니까 요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의약품 구매 보조금, 단열재 및 전기차 구매 녹색 보조금, 해외 원조 예산 이거 다 삭감하겠다. 해외 원조 예산이라면은 해외 이제 외국에다가 뭐 주는 저 지원금들 같은 거, 네, ODA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그러니까 것들. 예. 지금 트럼프가 지금 다 삭감했다고 네, 똑같이 예. 좀 삭감한다는 네. 얘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프랑스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수를 감축한다 그러는데 이게 한 뭐 2, 3천 명 이상.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이게 가장 인기 없는 정책이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그렇죠. 게. 예. 제일 아무도 손 안 대려고 네. 하는 정치적으로 타격이 크니까. 예, 그렇죠. 예, 지금 이렇게 했더니 야당들이 다 반대하는데 제가 프랑스 정치에 대해서 간단히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와? 그동안은 그럼 뭘 하고 있었던 건지. 제가 이번에 교보문고에서 손자병법을 출간했습니다. 이게 지금 3번째 판인데 과거에 올제에서 2번 냈고 그것을 개정해서 손자병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냈던 책의 한 20% 정도 수정한 것 같아요. 제가 손자병법은 진짜 애착을 많이 하는 책인데 손자병법에 나온 기존의 책들을 보면 병서적인 의미를 가지고 손자병법을 해석해야 되는데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경영논리, 처세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이걸 해설한 책들이 너무 많더라고. 이 손자병법이 그럼 오늘날 경영이나 뭐 리더십이나 처세에 도움이 안 되느냐? 당연히 되죠. 그런데 여기 쓰인 의미는 전술적인 의미로 쓰여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를 찾은 다음에 그거를 리더십이나 처세나 경영에 적용해야 되는데 전술적인 의미를 찾지 않고 경영적 마인드를 가지고 그걸 억지로 해석해서 하니까 왜곡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의 이야기를 실제 전쟁사의 사례를 통해서 이게 이런 의미다. 그리고 이것이 전쟁사에서 이런 의미가 있다. 라고 밝히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전쟁사와 비교해 보니까 손자의 의미라든가 병서의 의미가 기존에 해석하고 많이 다른 거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손자병법의 하나하나 이야기를 전쟁사의 사례하고 비교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면 진짜 올바른 전략, 전술, 리더십, 처세의 원리를 여러분이 정말 손자가 말한 뜻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